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43강은 어머니 낳채 마음이 끌렸다. 프로이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 철학은 총 3편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인류의 3가지 정신사적 혁명이 있습니다. 어, 예, 지동설, 그 다음에 진화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성장 과정, 유아기 때 성장기, 또 학업 과정, 그리고 약혼녀의 관계, 프로이트의 자녀, 그리고 프로이트가 심리학에서 남긴 업적,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3가지 정신사적 혁명이라면은 첫째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죠. 지금까지는 천동설을 믿었죠, 사람들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이 이 천동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지동설은 교회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도 말하자면 핍박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근세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동설이 진리로 굳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에게 또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다윈의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삼라만상이 창조됐다고 하는 창조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 다윈이 등장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 동물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런 주장을 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이제 대체적인 주장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들이 단 하나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유래됐다. 또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난다. 그 진화는 점진적으로, 비약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냉혹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연에 적응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고 만다. 말하자면 생존 경쟁 혹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인류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 또 충격적인 것이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인데요. 예, 정신의학에서 이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신분석학이. 그렇다면 정신분석학은 기존의 심리학과 뭐가 다른가? 무의식을 가정한다는 거죠. 무의식.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많이 다뤄왔어요. 그러나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은 문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억압된 감정과 욕망, 생각 등이 문제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러한 이야기, 삼자 관계겠죠. 그래서 특히나 프로이트는 그 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제 유아기를 살펴보면은 오스트리아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헤미안이고 여기가 모라비아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독일의 작센주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당시에는
체코의 동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20년간의 연령 차이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부친이 재혼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쇼펜하우어 부모님도 이렇게 연령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여기 프로이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조금 전에, 프라이베르크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도시가 있어요. 발음이.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일의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철학자 하이데커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이데커는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를 하고, 나치 정권하에서 총장까지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프로이트는 동복,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누이 동생 5명, 그리고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프로이트가 이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내, 프로이트의 어머니겠죠.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더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난하며 다툰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오이디푸스는 이제 테베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신탁의 예언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안티고네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하면은 프로이트의 용어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심리인지 몰라도 프로이트는 2살 때 어머니의 나체를 보고 강하게 마음이 끌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근친 상간의 심리가 아주 어렸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이트는 고향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는 인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읍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로 이제 천주교도가 이제 대부분이었고, 유태교도는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유태계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유대인으로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다.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이거 이제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 표시죠. 프로이트의 부친은 모직물 상인이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핍박과 차별을 피해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독일의 중앙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겠죠. 이때 이제 3살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스등을 보면서 마치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나중에 기차 여행에 대한 공포, 말이 일종의 노이로제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다는 겁니다. 또 프로이트는 기차 시간에 대한 지나치게 꼼꼼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수년 전에 미국 요세미티 그 국립공원에 방문했을 때 증기 기관차 탔던 그런 어, 내용입니다. 프로이트는 9살에 중고등학교 과정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학을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아주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 구두 시험에서 한 번만 훑어본 교과서의 내용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대답하여 시험관을 놀라게 했다. 16살에 출생지인 그 프라이베르크에서 아버지의 친구 딸인 기젤라를 첫눈에 보고 이제 반했습니다. 그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내 고백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17살에 비인 오스트리아 수도죠. 비엔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브로이어 박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학업에 정진했는데요. 이 브로이어 박사가 신경증이 성욕에 의해 생긴다는 프로이트 주장에 반대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결렬됐습니다. 브로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증이 그렇다면 뭐냐?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 가운데 하나로 정상적인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중추신경계나 신경전달 물질 그 등의 장애로 해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또 충동 조절이 어렵고 쉽게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걸 성욕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브로이어 박사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프로이트고 여기는 비엔나입니다. 비엔 오스트리아 수도 그리고 프로이트의 생가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이제 약혼녀의 관계인데요. 스승인 브리케 교수의 권유로 임상의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약혼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비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초의학을 환자에게 적용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의학인데요. 주변에 있는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죠.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치료를 해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길로 이렇게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약혼자 마르타는 5살 아래 유태인으로서 25살에 프로이트가 첫눈에 반해서 2개월 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4년 3개월 약혼 기간 동안에 900통이 넘는 편지를 쓰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독점적인 사랑, 그 어떤 연인에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트는 이 약혼녀가 사촌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곧 후회하고 사과의 편지를 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결혼식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다고 그래요. 예, 어렸어도 이렇게 질투의 감정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신부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30년 전쟁의 첫날이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자녀 중에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막내딸인 안나만 학문에 전nhập 해서 영국 런던 정신분석학계의 거두가 됐다고 합니다. 안나는 그러니까 안나 프로이트죠. 안나는 교직 현장에서의 체험과 아이들에 대한 관찰 결과를 자신의 분석 이론에 반영해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프로이트의 손자 가운데 루시안 프로이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났지만 나치즘을 피해서 영국으로 옮아갔는데요. 주로 이제 모델이 자기 자신도 있고 어머니, 두 딸, 친구와 동료 화가를 모델로 자주 세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들어 있는 연금 관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게 2015년 경매에서 680억에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 육체, 아주 살이 튀어나오는 마치 그 어, 옷을 벗은 육체를 벗는 듯한
역동감 있는 이것이 이 화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40살 무렵부터 처제가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풍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기 작가인 존슨은 이러한 어떤 스캔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885년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에 다시 빈으로 돌아왔는데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빈 의학학회에 보고했지만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환자 진찰마저도 금지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 핍박을 당한 겁니다. 자, 프로이트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초판 600부가 다 팔리는데 8년이 걸렸어요.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무의식의 세계를 최초로 열어보인 아주 명저인데요. 프로이트는 1908년 미국 매서추세츠주의 우스터 클라크 대학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크 대학교인데요. 말하자면 이 사건으로 해서 프로이트는 세계적으로 아주 그 심리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무렵에 이제 와병 병상에 누워 있는 윌리엄 제임스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심리학의 장르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 굉장히 아주 찬사의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윌리엄 제임스는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존 두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존 두이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 두이란 누구냐? 도구주의로 유명하죠. 지식이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 무슨 고상한 게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아주 미국적인 그런 그 관점을 표출한 이 학자가 존 듀이입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로서 아동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죠. 학생은 태양이고 다른 것은 행성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제 뭐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존 두이는 중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3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서양의 공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때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정부가 출훈장을 자기한테 이제 준다고 했을 때 일본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아주 거절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말년에 턱암 수술을 33번이나 했고 어, 그 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손자가 자기 앞서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목을 놓아 통곡을 했는데 평생 동안 프로이트가 눈물을 흘린 일은 이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1933년 나치는 이 정신분석학을 불법화하고 프로이트의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영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 사진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 법학과 건물 앞입니다. 여기는 제가 2014년에 이제 방문했던 그 사진인데 바로 발 아래에 이러한 이제 동판, 철판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지금은 책을 불태우는 나치가 언젠가 사람을 불태울 날이 올 것이다. 유명한 하이네 시인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적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책을 이렇게 여기가 책을 태운 자리인데요. 나치들이 결국에 나중에 좀 말하자면 나치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샤워실로 위장된 그 가스실로 보내서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83세 나이로
영국 런던에서 사망을 했고, 그 유골은 히랍의 그 항아리에 담겨서 런던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딸 한나, 유명한 심리학자 안나 프로이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초기 그리스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세 가지 정신사적 혁명이 있는데, 첫째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또 두 번째는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또 보통의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으로, 그만큼 프로이트는 아주 인류의 정신사적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성장 과정을 살펴봤고, 또 약혼녀, 자녀와의 관계, 업적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